4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지수 부진과 함께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정치 불안 악재까지 겹쳐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는데요. 다우지수가 0.78% 내렸고 S&P 500 지수는 0.84%, 나스닥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페인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에서 악재가 잇따라 쏟아지며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탓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이 3% 급락했고 영국도 1.86%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77센트 떨어진 배럴당 103달러 1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덜란드가 재정 긴축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 공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르크 류테 총리는 150억 유로 규모의 예산 긴축안 협상이 결렬된 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유로존 부채가 지난 1999년 단일 통화 유로를 도입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였고 최고 재정 적자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아일랜드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제 불안한 출발을 보이더니 유럽을 거쳐 뉴욕 증시마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한 주를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죠. 바로 유럽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데다가 경제 지표들이 이 경기 위축을 알리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은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네덜란드의 정치적 불안감이 다시 또 떠올랐죠. 긴축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EU 신재정 협약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퀘스천 마크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민 본부장과 세계를 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제기됐는데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다시 13,000선을 내줬고 나스닥 지수도 3,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악재가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2.09포인트, 0.78% 하락한 12,927.17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보였는데 11.59포인트, 0.84% 하락한 1366.94를 기록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1%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70.4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2%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의 하락세가 나왔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1.8%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4.6%대 급락세, 그리고 켈로그 같은 경우에도 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그리고 화이자는 0.8%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폭 키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승한 종목보다는 역시나 하락한 종목, 그중에서도 급락세 나온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앞서 유럽 증시가 먼저 마감을 했는데 이 유럽 주요국 국가들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우선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 그리고 재정위기 리스크가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재위기설이 나오면서 우려감 커지는 모습으로 하락세 보였는데 범유럽권 지수인 스토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역시나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251.7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각 나라별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6.58포인트, 1.85% 하락한 5,665.57을 기록을 하였고 프랑스 지수 역시나 2.83% 급락세 보였습니다. 3,098.37을 기록을 하였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 보였는데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6%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76% 하락, 그리고 이탈리아도 3.8% 하락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조금은 밑도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경제 지표 우려감과 그리고 네덜란드를 비롯한 프랑스 정치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로 시작을 하여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좀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경기 위축을 알리는 재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4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PMI도 6개월 연속으로 50을 좀 하회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불안감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유로존의 4월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잠정치가 각각 46과 47.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기준점이었던 50 아래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 위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또한 불안감 키웠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도 6개월 연속 50을 밑돈 49.1을 기록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지난달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이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였지만은 이러한 경기 상황을 놓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는지 체크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마저 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네덜란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를 됐는데 이제 네덜란드가 좀 새롭게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긴축안 합의 실패에 따른 우려감으로 총리가 사퇴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점 네덜란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여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여왕 역시나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트리플 A에 이 네덜란드에 대한 신용 등급을 긴축과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강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 릴레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같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도 계속적으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덜란드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예산으로 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만큼 지금 당장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감은 커지고 있지만은 긴축과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도 우려감 커지고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행보가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프랑스에서 신재정 협약에 반대하는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좌파 세력인 그 프랑스 지금 강력한 지금 후보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독일과의 그러한 신재정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독일과 프랑스, 이 유럽 국가의 양대 산맥 국가의 신재정 협약에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 이 새 후보에 대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그런 입장 역할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유로존 국가에서 의견 마찰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대한 그 강한 반발 심리가 유로존 국가 내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도 이러한 반발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차 투표 결과 이후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갈등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합의 도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 스페인인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다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역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9년 이래로 두 번째로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현재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스페인 중앙은행은 올 1분기 중 스페인 경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앞서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것인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5% 후퇴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공식적인 GDP 성장률 수치는 오늘 30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유럽 쪽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더 빠른 경기 후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스페인 정부는 올해 스페인 경제가 1.7%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5.3%에서 전년 대비 3.2%나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그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기업들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대해서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이 거액의 뇌물 스캔들에 휩싸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지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월마트의 최대 해외 법인인 멕시코 지사가 신규 매장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2,400만 달러의 뇌물을 관리들에게 뿌렸고, 본사 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나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진상 파악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월마트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상황에도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시점 월마트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임원진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월마트의 세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과징금 우려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해외거래 부패 방지 법안 위반으로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역시나 회사 경영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월마트 단기적으로 급락세 보였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지난해 유로존 국가의 부채가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 부채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와 사용 17개국의 재정 위기 리스크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은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가 집계한 유로존의 지난해 누적 공공부채 비율은
국내 총 생산 대비 87.2%로 2010년도 85.3%에서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1%를 기록해 전년도 6.2%보다는 낮아지는 모습 보였는데 유럽 연합이 정한 기준치는 연간 재정 적자 경우 GDP의 3%,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입니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65.3%에 달했고 이탈리아는 120%대, 아일랜드는 108%대, 포르투갈은 107%대의 재정 위기 국가들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85.8%를 기록해 5위, 그리고 비유로존 국가이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85.7을 기록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감이 재정 위기 리스크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렇게 유럽과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 부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도 소폭 하락했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우선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하락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 쪽에서의 악재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보다 77센트, 약 0.7% 하락한 배럴당 103.1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놓고 역시나 유럽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중국의 PMI 지수 역시나 50 이하로 밑도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금과 은 가격 역시나 상품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월 인도분 금 가격은 지난주 종가보다 10.2달러, 약 0.6% 하락한 온스당 1632.60달러에서 거래가 마감을 하였고 은 5월물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였습니다. 1.12달러, 약 3.5% 하락한 온스당 30.5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 내놓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역시나 경제 지표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소비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월 KC슬러 주택가격 지수와 그리고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나 상당히 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3M과 AK스틸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T 업체들의 주가 방향성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만큼 애플에 대해서 실적 체크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전략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보다는 애플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유로존의 불안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유럽의 정치권이 아주 숨가쁘게 현재 돌아가고 있죠. 오늘은 지난 3월 2일 브뤼셀에서 신재정 협약을 EU 회원국들이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과 체코를 빼고 27개국 중에 25개국이 합의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현재 진척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EU 쪽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의 변화, 이런 부분이 신재정협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있었던 프랑스 대선의 1차 결선 투표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하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올랑드 후보는 신재정협약을 재협상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3월 2일 채택한 EU 신재정협약 실시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핵심을 네. 찔러주셨는데요. 그 이전에도 올랑드 후보는 이 신재정협약이 긴축 일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 선거의 이른바 공약의 하나로 신재정협약을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독일과 재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현재 이른바 유로존의 트리플 A국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루이터 총리가 오늘 새벽에 그 여왕에게 자신의 그 지위를 반납하고 내각 해산을 현재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도 긴축과 관련된 150억 유로를 삭감한다는 취지, 이런 부분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런 부분을 현재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현재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억 유로의 네덜란드의 긴축이 벽에 부딪힌 것은 역시 이 성장과 그 다음에 적자 규모,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자 하는 이른바 성장협약에 나와 있는 이른바 신재정협약의 그 규율을 현재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일랜드도 5월 말에 현재 국민투표가 현재 예정돼 있고, 독일도 6월에 이 신재정협약의 승인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현재 불투명한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신재정협약의 규율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재정협약에 출범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5개국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절반 이상을 승인할 경우에 그 어느 정도 재정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 목표치를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5개 중에 12개국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승인을 한 국가는 4월 13일 포르투갈 한 국가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이 신재정협약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텐데요. 현재 올랑드 후보가 현재 예선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현재 기록을 했고, 5월 6일 제2차 결선 투표에서도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신재정협약과 관련된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 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른 회원국에도 현재 부정적인 기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재정협약 채택에 대해서 좀 반발이 거센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 내용이 그 이른바 기준 준수에 대한 반발 기류가 나타나게 된 최대 원인은 스페인의 라오이 총리가 스페인이 당초 목표한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치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좀 어그러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이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 4.4%로 GDP 대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달성이 어렵자 5.3%로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재정협약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의 회원국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이 신재정협약의 기준에 대한 기준 이행 이런 부분의 회원국들의 약속이 현재 조금씩 그 어려운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부정적 기류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탈리아가 최근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다시 0.1%에서 0.5%로 상향하는 등 기준치의 변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자 네덜란드도 이런 부분에서 그 기준치를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 이런 부분이 내각 해산까지 그 유도가 되면서 현재 유로존 EU 국가 모두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덜란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또한 역시 좀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일랜드는 이 유로존 방화벽 이런 쪽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EU 조약을 2번 이상 부결시킨 의회의 전력이 있고요. 이 밖에도 슬로바키아가 지난해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승인을 1차 부결 이후에 2차에 승인한 전력이 있고 네덜란드는 공연하게 이런 신재정협약의 부정적 기류가 야당 쪽에서 감지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야당의 비토로 인해서 내각이 해산하는 가장 안 좋은 현재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핀란드의 야당도 현재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토 의사가 조금씩 야당에서 나오는 등 이른바 트리플 A 국가인 핀란드와 네덜란드 쪽에서도 이런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사가 크게 올라오고 있어서 유로존 회원국들의 현재 흐름이 좋지 않은 기류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독일에게 매우 현재 불리한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재정협약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이슈가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이 신재정협약에 대한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필요성이 현재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올랑드 후보가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불협화음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매우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재정협약의 내용이 좋지 않은 기류로 흐르게 된다면 이른바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와 현재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가 현재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독일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개진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유럽의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ECB가 개입을 멈추고 있는 이른바 직접 국채시장의 개입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현재의 안정세에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현재 프랑스의 결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EU 신재정협약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이슈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차 큰 만큼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농협 출자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농림식품부는 최근 농협에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약서를 송부했습니다. 약정서에는 2012년부터 5년간 농협금융채권 4조 원에 대한 이자 비용 1,6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농협의 주요 사업은 물론 조직과 인력, 인건비, 자회사 관리 등 모든 농협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농협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협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농협법을 들어 농림식품부가 경영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자금 사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개입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 자금을 2007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 쪽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이시티 수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소환 조사 일정이 정하는 등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뢰 의혹 사건은 MB 측근인 박연중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기 말 MB 정권을 뒤흔드는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동방신기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일본 라이브 투어에서 3개월 동안 1,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재팬은 그룹 동방신기가 막을 내린 오사카 교세라돔 공연에서 13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1월부터 시작된 26차례의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며 이에 따라 공연으로 올린 총 매출은 티켓 판매 700억 원, 관련 상품 판매 200억 원 등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18일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오사카와 도쿄 등 11개 도시에서 총 26회에 걸쳐 열린 라이브 투어에서 모두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마주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증시는 부진한 가운데서도 대선을 앞두고 유럽 정치인과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대형 포장과 MPC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통신과 코엔텍 등 오는 29일쯤 공식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정몽준 관련주도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로 늘고 이취약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항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여성인력 활력과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에 총 201개 사업에 6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여성인력 활용 방안으로 서민 중산층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 경우 시간제는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종일제는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소식과 함께 오늘은 한류 열풍에 대한 내용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증시 뚜렷한 호재도 없고 상승을 견인할 만한 매수자도 없어서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다르죠. 예,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최근 증시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반면 이제 어제 이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대선 테마주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2.02포인트 내린 1972.6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증시 반등을 이끌 만한 뚜렷한 호재나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외 악재들이 부각되면서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일부 종목들은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증시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 고장이 가격 제한폭이 14.89% 오른 903원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상장사인 MPC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김 지사가 경기도 화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수혜주입니다. 오는 29일쯤 공식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정몽준 관련주도 동방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대통신을 비롯해 코엔텍 등이 각각 14.90%, 14.98%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통신은 회사 대표가 과거 현대건설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코엔텍은 현대중공업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몽준 테마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랩과 우리드생명과학, 바른선, 이지, 아가방 등도 3에서 14%까지 오르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들 종목의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은 대거 주식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자제를 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죠. 예,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이 실적이나 성장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테마주 가운데 일부에서 최대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드생명과학의 최대 주주인 김수경 씨는 20일 50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했습니다. 보유 주식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팔아치운 셈인데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의 모친으로 알려진 박정희 씨도 17일 1만 438주를 장내에서 팔았고, 안랩의 주요 주주인 원종호 씨도 2월 9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41만 주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의 주요 주주인 김영자 씨도 3월 말 113만 2,790주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예, 최근 국내외로 떠들썩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류 열풍이기도 한데요. 어제 끝난 동반신기 공연이 이를 또 입증했다고요? 예, 말 그대로 수익이나 관객 동원 면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그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공연 수입만도 3개월 만에 1,000억 원 이상을 이를 정도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밝힌 동방신기의 오사카 교세라돔 공연 관객 수는 13만 5천 명,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나고야와 후쿠오카, 니키타, 삿포로,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등 11개 도시에서 26차례 열린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으로 올린 총 수입은 매출은 티켓 판매 700여억 원, 관련 상품 판매 200여 원 등 1,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동방신기는 오사카 교세라돔 공연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도쿄돔에서 총 16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데요. 도쿄돔에서 3일 연속 공연을 가진 외국 가수는 마이클 잭슨과 백스트리트 보이스에 이어 동방신기가 세 번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코스피 지수가 3거래 연속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았었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 뭐 최근 좀 힘든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 대선이라든지 또 네덜란드 재정 우려, 또 미 FOMC에 대한 낮아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9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마이너스 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뭐 장중 4월 중국 HBC PMI가 발표됐지만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큰 모멘텀을 주지는 못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176억 매도하면서 7거래일째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점은 선물에서 4,200계약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최근에 매도 일변도의 흐름을 좀 반전시켰다는 점이 좀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코스피 시장의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떤 업종 좀 특징적이었는지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함께 이슈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철강주, 포스코 1분기 실적 좀 선전을 보였고요. 또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스코가 1.5%, 현대제철 2%, 또 현대하이스코가 1.4% 상승을 했고요. 화학업종, 낙폭 가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부 종목들, KP케미칼이 3.6%, 호남석유가 1%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우리금융이 3.6%, 외환은행이 1.6%, 하나금융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작 출시 호조로 라이브플렉스가 9.1%, 게임빌 3.4%, 컴투스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마 쪽에서는 역시 계속 얘기가 나온 대로 대선 테마주들이 큰 강세를 보였는데요. 김문수 지사의 대선 출마 소식으로 관련주인 배명금속, 대형포장, MPC가 동반 상한가 기록했고, 안철수 또 정몽준 관련주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방산주에서는 북한의 특별 행동 어떤 개시 우려감이 나오면서 빅테크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스페코 역시 12.8%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일부 대선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거래 연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죠.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이탈을 이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시장 참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대로 대한민국 증시로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많이 짙어진 모습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어떤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탈을 한다, 이렇게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13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일평균 1,500억 원 이상을 내다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매도 업종을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9,600억 원, 또 운수장비가 1,600억 원, 화학 1,400억 원 정도로 전기전자 업종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LG전자, 또 하이닉스 순으로 매도 규모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는 역시 외국인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탈을 하기보다는 어떤 차익 실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외국인이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까지 11조 2천억 원을 매수하는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만 3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수익률은 21%로 역시 시장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도 똑같이 연출되는 모습인데요. IT 비중이 높은 대만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도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일 동안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같은 흐름이 IT 비중, 특히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전략을 세워볼 텐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역시나 또 안 좋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밤이면 FOMC 회의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할까요? 예, 역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감당 심리가 좀 우세할 것 같고요. 네. 새벽에 다행히 네덜란드의 어떤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속보가 나오면서 조금의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산적한 해외 변수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이어서 재차 어떤 박스권 하단부인 1960선까지 도달했는데요. 오늘 그 박스권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확실한 추세 전환이 있을 때 그때 주식을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 화학주 실적이 안 좋으면서 좀 폭락을 했죠. 또 어저께 개별 종목이지만 국제 일렉트릭이라든지 JC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하면서 호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역시 이 같은 논리로 봤을 때는 실적이 역시 주가를 가장 좌우하는 큰 역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유효한 어떤 종목 개별 종목별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그렇다면 좀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뭐 실적 상당히 좋고요. 네. 뭐 차트라든지 또 수급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피팅 업체 그중에서 태광을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실적으로 이어지고 피팅 업체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주권들이 있는데요. 현재 수주가 본격적으로 상당히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이고요. 또 올해 1, 4분기부터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해외 플랜트 어떤 수주가 가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지만은 뭐 플랜트 시장은 중동 및 개개도군의 에너지 산업 설비 확충 또 뭐 일부 중동 어떤 국가들의 각종 복구 설비 사업 확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전망입니다. 또한 뭐 특히 해양 플랜트라든지 어떤 중동 지역의 재건 프로젝트 또 2022년 카타르 어떤 월드컵에 대비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혹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현재 볼 때는 피팅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서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떤 수주권을 위해서 피팅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확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공급자 시장 우위로 인해서 어떤 피팅 업체들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으로는 태광을 뽑아봤는데요.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인데요. 역시 분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호실적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동사 1분기 매출액은 750억, 영업이익은 135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뭐 지난 3분기 이후 뭐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는 동사의 호실적은 역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 연휴 때문에 어떤 매출액 측면은 조금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 신규 뭐 수주 건수 또 수주 잔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이전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품 믹스의 변화로 어떤 수익성이 역시 개선되고 있는데요.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 해양 플랜트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단가가 높은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뭐 고급 합금강 이렇게 됨으로써 뭐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품 믹스가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정 공장이 어떤 완공이 6월 달에 되는데요. 최근에 동사의 어떤 수주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수주에 불구하고 어떤 캐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납기 지연 우려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수주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추세는 4월까지 이어지겠지만 6월 달 화정 공장의 어떤 그 완공에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지연되었던 어떤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태광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가 3850원인데요. 정고점이 32,500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서는 안정되어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정고점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장중 빠질 때 뭐 매수 시점으로 대응하면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